금리의 예측이라든지 환율의 예측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예측,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노릇이죠. 그러나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어쨌든 옛날 같은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저금리는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초대 손님은 권기대 저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기대입니다. 네. 예, 성함 자체가 기대셔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죠. 예, 네. 정말 23년 하반기 또 24년 경제 24년.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자님께서 충분히 네. 인사이트 많이 주셔서 우리에게 좀 좋은 어떤 방향성을 좀 일러주시면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책을 내주셨는데요. 네.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트렌드 도서라는 장르를 사실은 김난도 교수께서 만드셨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해마다 다음 해에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책이 계속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열심히 해마다 읽어보는데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경제 예. 혹은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트렌드서는 글쎄 제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야의 책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 네.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중간 이상의 간부들, 임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이상이라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네. 결국 2024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트렌드 책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또 미국 모건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또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또 금융업계에 계속 오래 계시다가 또 여러 산업 일선에서도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을 살리셔서 좀 우리에게 와닿는 어떤 트렌드를 제시해 드리려고 그런 어떤 우리 독자들께 그런 어떤 목적으로 집필하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맞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경제학을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원래 클라리넷이란 악기를 연주를 해서 음대를 지망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문화적인 활동, 문화적인 방면에 관심이 많았죠. 네. 그것이 결국은 그렇죠. 지금처럼 책을 읽고 책을 번역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아마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스트리트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 1980년도 초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1세대로 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 이후로 글쎄요 역마살이 있었는지 계속 해외로 돌아다녔습니다. 조금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서 글쎄요 그 당시에는 창업이라는 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영업을 시작해서 무역도 하고 또 제가 좋아했던 영화 산업에도 발을 들여서 영화를 배급해 보기도 하고 영화 평론을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직접 했고 아까 말씀드린 무역이라는 것도 작게는 이런 안경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철강 제품, 화공 제품, 농산물 이런 것까지
주로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그런 무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답지 않게 돈을 엄청 번 적도 있었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고생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한국으로 한 10몇 년, 17년 정도 전에 영국 귀국을 해서 지금은 해피하게 이렇게 책을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커리어 동안에 밟아오신 여러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차곡차곡 탄탄하게 이 책을 집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먼저 저희 책인싸에 공통된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이 있습니까? 바로 네. 3분 미니 특강이에요. 네. 3분 동안 우리 독자들께 충분한 인사이트 주셔서 네.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다 보고 싶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3분 미니 특강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승자가 될 수 있다. 강연 양청 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회는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관찰하고 판단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의 결실이 기회의 포착입니다. 혹시 공부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혹은 이런저런 공부하기에 환경이 여의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오며 가며 모바일로 게임하지 마시고 뉴스 보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부를 해야 여러분의 투자는 투자다운 투자가 되고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익, 즉 돈, 이 역시 그냥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각자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란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기회비용을 겁내지 마십시오.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술 한잔하고 돌아다니는 거,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철 타고 다니면서 모바일 게임하는 것, 혹은 잠자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기회비용입니다. 혹은 투자를 위한 공부의 기회비용입니다. 이런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낙관주의죠. 여러분이 신중하고 현명하게 공부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세트를 가져야 합니다. 예금에도 복리가 붙는 일이 있죠. 원금에 붙은 이자까지 합쳐서 거기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의 수익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수익을 올려서 축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주식 투자든 혹은 다른 형태의 투자든 그런 가속도가 붙는 시점까지는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현명하게 공부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훌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들여다보고 또 책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지 그 자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구조가 매크로웨이브 요소,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를 먼저 보고요. 네. 이 거시경제 하단에 있는
어떤 산업들을 쭉 13까지 예. 주요 산업들을 쭉 나열하셨어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인공지능 등등을. 그래서 저와 함께 매크로웨이브 요소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 또 이어서 주요 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매크로웨이브 요소라는 관점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이 고금리 장기화 아니겠습니까?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노멀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님께서도 역시 이 고금리가 노멀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고금리가 뉴노멀이다 혹은 저금리 시대는 다시 안 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제가 썼는데요. 사실 지난 2, 3년 정도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던 저금리,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지는 저금리,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금리가 온 상황은 굉장히 특수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감염병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뭐 삶의 기반을 잃을 정도로 손실을 보고 경기가 침체하고 교역이 끊어지고 여행도 못하게 되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요국의 정부들이 유동성을 확장시키자. 어쩔 수 없다. 경기를 부양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금리 정책을 계속 펴왔잖아요. 근데 이제 감염병이 끝나고 생각지 않았던 전쟁이 벌어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소위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고 끼리끼리 손잡고 자기끼리 공급망을 만드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서 원자재는 또 기후 변환이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자재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중앙정부의 가장 걱정은 인플레이션이죠,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5%, 6%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금리를 올려서 7차례, 8차례 하다 보니 지금은 4%, 5%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물론 받게 돼 있었고 또 미국이 저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니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걱정은 그런 겁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빚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이자를 올렸다가는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혹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마음껏 금리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제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사실은 이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중립금리가 상승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립금리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침체되지도 않으면서 잠재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의 금리를 이제 중립금리라고 부르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중앙은행을 역할하는 페드가 매 분기 잠재 성장률을 이룩할 수 있는 혹은 유지할 수 있는 장기 금리를 분기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 금리가 바로 중립금리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중립금리가 현재는 굉장히 이제 상승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걱정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그럼 계속될 것인가,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다못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좀 나아질 것인가,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금리의 예측이라든지 환율의 예측이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의 예측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노릇이죠. 예측을 해도 그대로 되어지는 일도 잘 없고. 그러나 어쨌든
투자은행이라든지 여러 전문적인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예측을 보면 예컨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마 2024년 하반기는 되어야 비로소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출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나 금리가 조금 내려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기준금리가 연 3%에서 3.25% 정도로 안정이 될 것이다. 네. 그럼 그 말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옛날 같은 뭐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저금리는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내다보신 대로 고금리가 또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고금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더 장기간 지속될 그런 미래를 좀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런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경제가 침체되었다든지 고용이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착륙도 가능하겠구나.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페드 측에서도 야 이거 금리를 계속 유지시켜야 돼. 내리면 안 돼. 네. 라는 이제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때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강달러입니다. 네. 그죠? 네. 한국은 그만큼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면 또 강달러가 제기되고 그 강달러가 계속 유지된다면 또 자금 유출 우려가 나오고 또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죠. 혹시 저자님께서는 24년 경제를 볼 때 예. 그런 환율이라든가 그런 대외 거래 관점에서의 이런 금융 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이 책에는 원하는 정말 동네 북인가라는 이런 질문도 던져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원화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우선에 이걸 한번 생각해요. 제가 모건은행에 처음 들어가서 아주 꼬맹이 신참 은행원이었을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 해외에 나가서 자금을 조달을 할 때도 이자를 좀 더 많이 내야 되고 네. 원화의 가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는 뭐 북한이 갑자기 뭘 도발을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러나 외국 정부, 외국 기업 혹은 외국의 투자자들의 눈에 볼 때는 한국은 어쨌든 전쟁 상황이다. 휴전이지만 전쟁 상황이고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리스크를 항상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하면은 일단 한 단계 낮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위험 때문에. 물론 한국이 그 후로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도 어마어마하게 이룩하고 해서 좋게 세계 정말 탑 몇 개의 나라 속에 속한다는 것은 다들 알죠. 그러나 그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금리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환율 예. 이 둘에 다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할 불리한 하나의 생존 조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조금만 어떤 불안한 요소 심지어는 중국에서 뭐 부동산 위기가 생겨서 위태위태하다.
그런 우리와 관계없는 요소의 위험이 생겨도 한국도 한꺼번에 걱정을 합니다. 네. 한국의 자산은 어떨까? 괜찮을까? 그러면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도 상승 압박이 계속 오는 것이고 네. 또 아까 말씀했던 그런 그 금리의 차 네. 우리 한국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미국처럼 따라 올리고 싶어도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걸 올리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채 채무자들의 부담, 걱정 혹은 경기 침체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씩 저평가를 당하고 있고 정부는 나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썼는 돈이 670조인가가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방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굉장히 힘든 그런 환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2024년 혹은 그 이후에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우리가 경제 성장의 그 상승 곡선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 곡선이라고 하듯이 한 70년, 80년 이때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성장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2%도 성장을 못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벌써 대한민국의 경제 그 성취도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거죠. 기술이나 혹은 제조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그러므로 경제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이란 것이 이제 그런 국가의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말한 전쟁이라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중동 화약고도 그렇게 또 터졌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한국의 환율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1997년 말인가가 역사상 최고로 환율이 높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 당시가 1995원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반대로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원화 가치가 높았던 것이 달러당 700원, 800원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350 이런 수준을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400에서 1500 사이까지 오를 그런 위기는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마 1350에서 1400 사이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주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달러 기조가 다소 꺾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강달러다.